지금은 국토의 계획과 이유에 관한 법률의 요약,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고 부동산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 요건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유에 관한 법률은 98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있었던 것을 합쳐서 국토의 계획과 이유에 관한 법률로 같이 합쳐서 만들어진 건데, 이 국토의 계획과 이유에 관한 법률은 김대중 정부에서 상당히 잘 만드는 법이라고 봅니다. 국토의 용도 구분 56페이지입니다. 교재. 아까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도시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시지역은 개발을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자는 얘기고, 비도시지역은 개발을 하지 말자는 뜻으로 보시게끔 됩니다. 근데 도시지역은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곳에 그린존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가장 적게 개발을 하게끔 하는 것이 녹지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이 다시 나눠지는데, 도시지역에서 다시 나눠주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은 개발을 하긴 하되 가장 적게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건물의 종류도 적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게는 질 수 있게도 땅을 그린존을 두기 위해서 건폐율을 줄인 것이 녹지지역이라고 보고, 나머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건 비도시지역인데,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그대로 투자하는 뜻입니다. 농림지역은 나무를 심거나 농사를 짓자는 얘기고,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지만 비도시지역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을 다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를 나눠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인 개발을 그러니까 유보하는 지역에서 제일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이 계획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예요?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거의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도 같고 용적률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적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이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개발을 못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관리지역. 관리지역과 녹지지역은 하나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녹지지역 용의 꼬리, 관리지역 닭 대가리, 그런 식으로 보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군인으로 따지자면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그러면 장교급 이름을 보는 거고, 관리지역, 농지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이번 병으로 보는 거죠. 보면 그 중에서도 물론 상사도 있고 중사도 있고 하사도 있고 일반 병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차이는 땅 자체의 차이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56페이지 밑에 보시면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의 관리하는 땅을, 용도지역을, 지구를,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어디를 용도지역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하게끔 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을 짚는 거고, 그거를 결정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50만의 이상의 도시는 시장이 직접 결정을 하고, 50만 이면은 시장이나 군수가 만드는 것을 누구한테 올려서 도지사한테 올려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50만 미만에 있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때에 뭐를 4계급을 올려줬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우에는 이렇게 질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의 도시군 기본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한 5년이 지났을 때는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정한 것을, 용도지구를 정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때입니다. 51조에 보면 지구 단위와 56조의 개발행위 허가. 저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만드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참 잘 만드는 법이라고, 저로서는 이 토지를 강의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잘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여태까지 우리는 땅을 인허가를 받을 때에 필지별로 받았죠. 그러니까 내 필지에 내가 건물 짓는 것만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했지, 그 건물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됐잖아요. 아까 제가 뭐죠? 어떤 땅이든지 용도지역은 하나씩 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용도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필지별로 허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필지, 3필지 지어서 내가 합쳐서 뭐 아파트를 짓게 되든지 뭐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건물 짓는 것만 갖고 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나머지 기반시설은 전부 다 누가 해야 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을 건설업자가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금 신문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2,000가구를 짓고 3,000가구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공원도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거를 기반시설까지 같이 계획을 잡아라 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설업자가 건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도 같이 공급하게끔 된 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왜? 기반시설, 학교나 공원이나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때에 용도 지역을 한 계급을 올려줄 수 있게끔 돼서 거기에 그 개발업자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돈을 보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용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3종 일반 지역으로 바꿔줬다. 무슨 조건으로? 공원을 만드는 조건으로. 학교를 만들 땅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문제가 뭐냐 했더니,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용지는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학교 용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꾸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지금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법으로 그거를 학교를 짓는 건 학교를 못 지으면 다른 걸 바꿔야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서 학교가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지금 학교 용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냥
몇 년 동안을 지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뭐 생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동네는 공원, 학교, 도로가 아주 좋게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잘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56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여기 이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없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뭘로 해? 뭐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이 경사도, 임목번수도, 표고도. 그 다음에 도로가 없는,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집을 질 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도로도 만들고 배수로도 만들어라.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 이게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47조입니다. 제가 이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제가 지금 오늘 이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 오늘 강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건 뭐야? 51조, 56조. 그 다음에 뭐야? 47조, 48조, 47조입니다. 우리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띄워보면은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수용하려고 하면은 대부분이 뭐 도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택지 개발을 할 때 이제 제가 그게 그 울산인가 어디에 모르게끔 되면 그 택지 개발을 하는 종합적으로 만들면서 거기를 그 버스 종합터미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터미널로 계획되어 있는 땅이 경매가 이제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경매가 나온 것이 한 5, 6년, 6, 7년 전에쯤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거를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고 지금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버스 종합터미널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종합터미널하고 짓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버스 종합터미널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16억짜리가 그때 4억 얼마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보고 알아가지고 얼마 있다가 20년이 지나니까 그 낙찰 받아갖고 그 종합버스 터미널을 지어달라 그래서 지어버리고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인허가를 바로 받아버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한 1년 만에 한 10억이라는 걸 버는 걸 그때 봤는데 여기는 우리는 그런 것은 아주 드물고 10년 이내에 계획이 잡아져 있는데 시행하지 않았고 그대로 둘 때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는 지목이 28가지 지목에서 대지가 있죠. 대지는 뭐에다 쓰는 겁니까? 대지. 뭐에다 쓰는 거죠? 지목이 대지야. 뭐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에는 집 못 지어요? 잡종지에는 집 못 짓습니까? 그럼 대지에만 집 지어요? 다른 데도 집 지어요? 그럼 대지는 뭐에다 쓰는 거예요? 아니, 건축법에서 대지에 하나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지 하나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목이 대지에다가 계획을 잡아놓고 현재 쓰고 있는 거를 못 짓게 했을 때는 지목이 대지일 때는 계획을 잡아놓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않고 농지인 경우에 계획이 잡아있다. 계획이 잡아져도 농사 짓는 건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대지는 10년 계획을 잡아놓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 그 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거를 집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야?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10년 이내에는 우리는 대지인 경우는 매수 청구를 하고 20년이 지났을 때는 계획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2020년 3124 해갖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1억 4,900짜리가 7,300만 원에 낙찰됐는데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감정 가격이 1억 4,900이 7,3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우리 이 수강 추천을 해서 우리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부산에서 있는 수강생들이 공동 투자로 낙찰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제가 토지 이용계 확인을 띄워봤더니 뭐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근데 지목이 뭘로 돼 있어요? 전으로 돼 있죠. 근데 건축물 관장이 있죠. 건축물 관장이 있을 때는 이게 지목이 전이지만 뭐예요? 사실상 대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낙찰받아서 해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가서 지적과에 가서 이거를 대지로 바꿔달라서 대지로 바꿨습니다. 전을 뭘로 바꿔서 대지로 바꿨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사인데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 전체 땅이거든요. 이 땅이거든요. 이 전체 땅인데 요렇게가 도로로 시설이 돼 있죠.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빨간 별로 이렇게 계획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 땅이지만 건축 인허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낙찰 받자마자 지목이 전을 대지로 바꾸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은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매수 신청하는데 매수 신청할 때 여기 경매 진행 시에 감정평가액이 보게끔 되면 전인데 이것이 얼마죠? 1억 3,900이고 단독주택은 얼마로 나왔죠? 450만 원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대지로 해놓고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매수 신청했더니 포항에서 매수 신청했더니 답변서가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 결정 통보. 내가 신청했더니 매수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하께서 2020년 5월 4일자로 신청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매수 청구에 대하여 국토기획과 인허가원 47조 6항규에 따라 매수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오니 향후 보상 절차 진행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2년 이내에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려면 이 포항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거를 돈이 얼만큼 들어가고 얼만큼 보상해 줘야 된다 게 나오게끔 되면은 연말에 내년에 쓸 그 예산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 신청을 해요. 그럼 예산이 배정이 되면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면 뭐 1월 달에 신청하나 12월 달에 신청하나 나오는 건 똑같아. 왜? 어차피 예산을 잡아갖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올해 내년까지 해서 개월 수로 따지면 한 10개월 뭐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올해 신청하면 예산을 반영돼서 내년에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이 2년 걸리는데 말이 2년이지 보통 보게끔 되면 얼마가 정도 걸리냐면 약 12개월 이내로 걸리면 매수 청구하고 나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매수 청구를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예산 확보를 하고 예산이 반영되면은 주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신청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다 그럴 때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예전에 인천에 있는 경우에는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인천에 예산이 좀 너무 부족해갖고 이번 내년에는 좀 어려웠고 한 내후년 정도쯤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아니 보면은 예산이 없으면 돈이 없는 걸 예산을 잡지를 못하잖아요. 예산 신청됐는데 예산이 배정이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넘는 것도 봤다니까요. 이게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자연공원구역 만들자는 안에 그것도 매수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그 우리 매수 청구했더니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예산이 지금 부족해갖고 뭐 어떻게 좀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는데 매수 청구를 받아들이는데 언제까지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 건물이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450이었었죠. 아, 건물이 450. 건물이.
근데 이게 건물 감정 가격이 얼마 나왔죠? 3,600이죠. 450에 70% 낙찰받아갖고 건물을 철거하는 바람에 얼마를 받았어요? 3,600을 잡은 겁니다. 토지보상금은 가운데 보면 얼마죠? 약 6,400만 원이죠. 보면 6,400만 원 해갖고 합쳐서 1억 800만 원을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땅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보게끔 여기 보면 여기 있었는데 여기 땅이 남아있었고 이렇게 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상받고 났더니 하루는 포항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보상을 해줬으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철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보상 받았는데 철거 얼른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갔더니 깨끗이 철거해가지고 여기 땅을 측량을 해서 딱 표시를 해놓으니까 네오빤스한 땅 동물지 옆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공인중개사가 뭐 이 정도면 금방 팔립니다. 해갖고 그냥 바로 팔고 나왔던 것인데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게 요 쪼가리 땅 있죠. 요 쪼가리 땅도 제가 이게 혼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수용하지 말고 이것도 같이 수용해달라 그러면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가 도로를 낸다 그러면 여기가 아주 핵심 땅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8평 정도쯤 되다 보니까 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땅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내가 판단해서 이거를 막 같이 수용해달라 그럴까 말까 하다고 했는데 그냥 이건 일반 매매로 팔아도 아무 문제 없겠다 싶은 생각에 그냥 가운데 수용만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잡아서 10년이 넘었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 신청을 하는데 땅보다는 건물이 있었을 때에 이렇게 건물을 전부 다를 헐는 거니까 왜냐면 도로는 여기 접근되지만 이 땅 건물 전체를 감정평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경매에서는 건물 감정평가를 450만 원 했는데 보상을 해주는데 감정평가를 3,600만 원을 해줬다는 얘기는 거의 한 9배 정도 차이가 났던 거죠. 집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낙찰을 받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잔여지를 우리가 한 1억 800만 원을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받고 나머지 땅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 1억 1,900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억 그때 그 2천인가 3천 정도 낙찰을 받고 거의 한 2억 한 3, 4천이 될 수 있도록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당해서 팔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우리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수용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나서 한 2천 몇백만 원을 냈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대로 해서 뭐 서류로 다 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실의 무료 공개 강의 안내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선릉 강리장에서 토지개발 특수경매 추천 물건을 강의하고 있는데 토지개발은 주 1회 화요일날 하고 있고 특수경매는 주 1회로 또 같이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권 물건은 월 2회로 두째, 넷째 금요일날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1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토지개발 무료 강의를 한번 할 것이고 또 11월 12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특수경매 무료 공개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또 특수경매 추천 권리분석 강의는 10월 8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는 이 추천 물건 강의도 하게끔 되는데 이 추천 물건 강의는 초보자들을 위한 아파트 또는 지분, 농지연금, 반값 토지, 반값 토지는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가 있으나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 또는 건물을 짓다 만 것이나 이런 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반값으로 떨어진 것을 낙찰받아서 해결하는 방법, 또는 반값 공장이 경매로 나온 거, 이런 것을 추천하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빠져나오나 하는 것을 제가 강의를 하게끔 된데, 이런 것을 제가 이 선릉 강의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료 공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 동영상으로 또는 강의장으로 방문하셔도 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들으실 분이나 강의장으로 오실 분들은 010-4444-2069로 문자로 주셔서 예약을 하시게끔 되면 동영상으로도 초대를 해드리고 강의장에서 오셔도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